그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한낮에도 바람이 차갑게 불던 늦가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때 경상도 어느 고을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암행어사 노릇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돌아다니지만 화려한 행차 같은 건 없어요. 낡은 갓에 먼지 묻은 도포 하나 걸치고 그냥 길 떠나는 나그네처럼 걷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진짜 돌아가는 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문수는 고을 어귀에 있는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었어요. 처마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나왔어요. 오래 걸어온 나그네한테는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곳이었죠. 주막 주인은 50줄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젊었을 땐 반듯한 얼굴이었겠다 싶은데 세월이 그 위에 무언가를 많이 얹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없었고 손님을 대하는 눈빛이 늘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주막에는 손님이 2명이었습니다. 박문수 말고 또 한 명은 장사꾼이었어요. 비단 보따리를 2개나 들고 들어온 걸 보니 꽤 재미를 보고 다니는 장사꾼인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유기장수도 있었습니다. 장사꾼보다 먼저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체구가 크고 손이 두툼한 사내였어요. 유기를 두드리고 다듬는 일을 오래 한 사람 특유의 굳은 살이 손가락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장사꾼과 유기장수 사이에 돈 문제로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전에 거래가 있었던 모양인데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결국 장사꾼이 상을 손으로 탁 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두고 봐라, 이놈아. 아침에 관아에 끌고 가서 따져볼 테니. 유기장수도 지지 않았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내가 억울한 게 더 많소. 박문수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싸움은 싸움이었지만 어느 쪽이 더 흥분했는지, 어느 쪽 목소리에 더 두려움이 섞여 있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 주막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문수는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그런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넘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낮게 신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박문수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주막 안쪽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꾼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왼쪽 옆구리에 칼을 맞았는데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고 방 안은 싸운 흔적 없이 조용했어요. 장사꾼이 들고 다니던 돈주머니는 그대로 이불 밑에 있었습니다. 도둑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소란이 나자 주막 주인이 달려왔고 유기장수도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내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의 눈은 처음부터 유기장수에게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크게 싸웠고 마지막에 두고 바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목격자들이 진술했거든요. 게다가 유기장수 방에서 피 묻은 걸레가 나왔어요. 유기장수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소. 그 걸레는 어제 손 베인데 닦은 거라고요. 누가 갖다 놓은 거 아니오? 유기장수가 악을 써봤지만 포졸들은 이미 묶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문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시신이 있는 방을 한번 봐도 되겠소? 포졸 우두머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나그네가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다는 말에 포졸이 코웃음을 쳤지만 박문수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시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장사꾼은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였어요. 칼에 찔린 건 왼쪽 옆구리, 그러니까 위를 향한 쪽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칼날이 들어간 방향을 따라가 보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일어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른손으로 사람을 찌르면 칼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이 상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니 찌른 사람은 왼손을 쓴 거예요. 왼손잡이. 박문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기장수를 봤어요. 두 손이 묶여 있었는데 오른손 손가락 마디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유기를 두드리고 다듬는 일은 주로 오른손으로 해요.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다시 마당을 훑었어요. 주막 주인이 마당 한쪽 처마 아래 서 있었습니다. 두 팔을 끼고 있었는데 왼팔이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오른손잡이는 팔짱을 낄 때 오른팔이 위에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왼팔이 위에 있다는 건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소한 거였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작은 몸짓이었어요. 박문수가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젯밤에 뭘 하셨소? 자고 있었죠.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장사꾼이랑 전에 아는 사이요? 처음 보는 손님이요. 그렇군요. 그럼 주방에서 칼 하나만 가져다 주시겠소? 아무거나요. 주인이 잠시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칼을 내밀었습니다. 왼손으로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건넬 때 습관대로 손이 나옵니다. 의식하지 않은 왼손이었어요. 박문수가 칼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았군요. 주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소리요? 왼손잡이가 찌른 상처요. 이 주막에서 왼손잡이는 당신뿐이요. 순간이었어요.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듯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악을 쓰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조용해졌어요. 긴 싸움을 끝낸 사람처럼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 장사꾼은 젊었을 때 이 고을길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 주막에 들러 주인의 딸과 알게 됐어요. 딸은 그때 17이었습니다. 순박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장사꾼은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혼인을 약속했어요. 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장사꾼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장날에 오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딸은 홀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살지 못했어요. 주인은 그 혼자 딸과 핏덩이를 묻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땅은 딱딱하게 얼어 있었어요. 그 뒤로 주인은 주막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장사를 접을 수도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늘 그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길을 다시 지나가리라고, 그때 반드시 마주치리라고.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비단 보따리를 2개나 들고 활보하며 들어서는 그 낯짝을 봤을 때 주인은 바로 알아봤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놈이었어요. 주인은 그날 밤 손님이 잠든 뒤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딱히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해치웠습니다. 박문수는 마패를 꺼내 어사출들을 외쳤습니다. 수령이 땅에 엎드렸고 포졸들이 주막 주인을 포박했어요. 억울하게 잡혔던 유기장수는 풀려났습니다.
유기장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박문수에게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박문수는 주막 주인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인은 포박된 채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이 이상하게 맑았어요. 10년 묵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는 죄인데 씨앗을 먼저 뿌린 건 죽은 자였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저물녘 그 고을을 떠났어요. 뒤로 주막 지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울어진 처마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왼손으로 칼을 건네는 그 작은 습관 하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게 10년을 버텨온 비밀을 열었습니다. 박문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게 어사 박문수가 세상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